따따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측천무가 제정한 문자의 기호학적 의미 고찰에 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호나 부호의 체계는 매우 실용성에 입각해서 디자인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최초의 한자의 초기 자영이 되었던 각골문에서부터 오늘의 자체에 이르기까지 그 변천 과정이나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한자의 이체자도 기호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한층 더 진일보된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유일한 여왕제인 티천무는 집권 시절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자를 포함하여 14자를 다시 제정하였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렇다고 보기에는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문헌들은 살펴보면 문학적인 소양이 뛰어나다는 평도 있습니다. 하지만 논고에서는 기호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 갈 수 있는지 기호학적인 측면에서 다시 재조명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연구 초기 단계라 조심스럽지만 역사적 문학적 관점에서 한 차원 더 발전적인 단계로 나아가 기호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볼 수 있는지 초고를 해보았습니다. 이는 문자학적인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호학적 관점에서의 고찰. 기호학적 관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시르가 말한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언어학의 일반 과학, 즉 커뮤니케이션에 동반되는 일반 기호 이론의 존재와 그 학문을 예견하고 이를 기호론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소시르가 생각한 기호는 소통의 수단을 전제로 한 협약적, 다해적 기호, 펄스의 의미에서 상징 기호입니다. 한편 소시르에게서 상징은 유연적으로 정의되어 협약적인 기호와는 거리가 먼 개념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맥락과 용어, 역어의 혼동은 이후 국내에서의 기호학 수용 과정에서도 상당한 혼선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지만 초기 기호학이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것들이 소시르가 예로 든 깃발 신호, 교통 신호 등 모르스의 보호 등의 협약적 기호를 넘어서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일반 기호 체계를 언어 기호 체계의 대치물 혹은 병행물로 국한시키고 연구 방법이나 개념틀 역시 언어학 모델을 차용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호학은 태생 배경 자체에서 언어 이상의 대상을 가지며 반대로 언어학은 기호학의 한 부분, 즉 언어학적 기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자학의 발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르 사상 연구 분야에서 큰 획을 그은 김성도는 로고스에서 미토스에서 현대 기호학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시르가 생각한 기호학의 연구 대상으로 문자가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소시르의 자필 원고에서도 기호학적 관점에서 문자를 언급한 부분은 빈번히 나타납니다. 글과 그림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봉착하게 되는 것은 그림에서 시작된 문자의 시원과 발전 과정입니다. 문자학이라 명명할 수 있는 해당 영역을 시각기호학의 하위 영역으로 편입함으로써 시각기호학의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자를 기호나 부호로 보는 관점은 그다지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기호를 통하여 공간에서 표현됨으로 인하여 그 가치나 유용성은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중국의 운남성에서는 소수민족인 납서족이 사용하는 언어 문자인 동파 문자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상당히 원시적이며 상용성이 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기호나 부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의 암각화에서 발견된 꽃그림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국어에서의 화로서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모양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번영을 나타내는 꽃이 화사하게 피어있는 모습을 상용화해서 중국이란 나라를 표현할 때 중화민국에서 화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꽃화는 나중에 꽃을 대체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자입니다. 다음으로 칙천무가 제정한 한자 자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유일한 여왕제였던 당나라의 칙천무는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 반포했습니다. 송나라 정초의 육설약에 의하면 총 18자를 창제하였습니다. 정초가 제시한 글자 위에도 월의 대체자인 이런 자형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는 20여자 이상이 창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글자는 칙천무 생존 당시에는 사용되었으나 모두 도태되고 칙천무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되던 빛줄 조자만 이런 자형만 남게 되었습니다. 상단의 그 수무자 위에 수무자는 칙천무가 새롭게 제정한 문자이고 하단의 수무자는 각각 그에 대응하는 한자들입니다. 다음으로 칙천무가 제정한 문자의 기호학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를 통해 대상에서 해석체로 전달되는 것은 형식입니다. 즉 형식은 실존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힘이며 어떤 것이 특정 조건 속에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형식은 대상을 통해 실제적으로 체현됩니다. 이는 형식이 대상 속에 존재하기에 형식을 구성하는 조건적 관계가 형식에 관계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호에서 형식은 재현적 의미로만 체현됩니다. 이는 어떤 실질적인 기호의 변형에 의한 것이든지 아니든지 기호는 해석체에 전달하는 힘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소실은은 구조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았으며 썼다고 해도 그것을 구조주의 의미에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그가 사용한 개념은 오히려 체계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개념은 가치의 개념으로서 언어의 기호 가치는 관계, 특히 동일한 체계 내에 있는 다른 기호와의 대립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언어는 실질이 아니라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인식은 이후에 구조주의 혹은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발전에까지 영향을 끼친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시르가 발견한 언어의 이분법적 구조 중에 중요한 나머지 한 가지는 공시성과 통시성입니다. 하나는 하나의 빠롤이 결합체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그것에 기표에 결합된 기인은 현재의 언어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의미입니다. 언어에 스며드는 현재라는 시간의 속성을 공시성이라 합니다. 한편 특정 기표와 결합하는 기인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변화합니다. 특정 기표에 결합하는 기의 역사적 변화 현상을 언어의 통시성이라 합니다. 조선시대의 아가씨의 의미가 현대에 아주 매우 달라진 것이라든지 현재 섹시하다는 표현이 과거에 인식되던 방식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언어의 통시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언어 공동체에서 현재 통용되는 의미는 과거의 의미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사용되는 언어는 그때마다 항상 통시성과 공시성의 교차 지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드를 결정하는 요소인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과 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칙천무가 제정한 문자도 공시성과 통시성의 두 가지 맥락에서 모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시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면 권력과 통치와의 관계들을 고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대한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는 권력을 장악하는 수단으로서 문자가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당시 권력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세력들을 무마시키고 하나의 권력과 통치 아래에 두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진시 황제가 문자를 통일한 것처럼 측정무 역시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그 세력을 하나로 집약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통치적인 의미로 살펴본다면 한시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꼴문자가 귀족 계층에서 당시 점을 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진 것이라면 서민층과 대중적인 호흡을 함께함에 있어서는 그 가치를 보장할 수 없었던 것처럼 칙천무가 제정한 문자에 있어서도 그리 대중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현세에까지 사용되어지지 않고 사라진 문자로만 보기에는 그 당시 권력 계층에 대한 특히 중국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여왕제라는 위치에 걸맞지 않게 태호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중성이라든가 당시 집권 계층 간의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편협적인 사고의 발상에서 제정된 문자라면 그 수명은 길이 길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논고에서는 기호학적인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접근 방법으로서 고찰을 시도해 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공시성과 통시성을 함께 볼 수 있는 안목으로서의 중국 문자에 대한 개념이 점차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시적으로만 사용되었던 문자는 그 역사적 의미나 역할이 변변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칙천우호라는 당대의 남성 편력까지 가진 중국 유일의 여왕제가 군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는 흔적으로까지 남을 수 있을 만큼 문자 재정비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은 높이 살 만합니다. 앞으로 수사학과 해석학에 이르기까지 중국 문자에 대한 다각도적인 측면에서의 고찰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커뮤니케이션 형식 연구로서의 보편 수사학에 있어서도 발화자와 해석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발화자와 해석자 사이에 어떤 것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발화자와 해석자 사이에 전달된 것은 발화자와 해석자 모두에게 공통의 해석체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고에서는 수사학과 기호학, 더 나아가 해석학에 이르기까지 문자학에 대한 여러 면모들을 폭넓게 고찰해 보고자 이론과 개념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당대의 중국 유일의 여왕제인 칙천무가 제정한 문자에 대한 고독보다는 원리와 개념에 충실한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기호학적 측면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물론 초기 연구이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 문자학에 있어서 기호학적인 접근으로 탐구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상징과 기호 체계로서의 또 의미의 완성체로서 언어와 문자를 보기보다는 공시성과 통시성을 가진 언어 문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측정무가 제정한 사형을 의미론과 해석학적 입장에서 분석하면서 주관적인 입장이 되지 않으려고 했으나 역시나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암각화에서 발견된 중화민국의 화,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모양을 묘사한 이 화는 원래는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모양이었기에 번영과 영화를 상징하는 단어로 중국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자 실제적으로 꽃을 나타내는 꽃화를 다시 제정하여 사용한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호나 기호를 우리의 판단이나 잣대가 아닌 관념론의 입장에서 한층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결론 부분을
좀 전에 그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자, 참조한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언급하기에 앞서 먼저 이 논문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학술 대회에서 기호학적인 관점에서 또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언어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 중요성을 먼저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연구과제에서 직천무가 제정한 한자, 자영의 역사학적 또 문자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고찰해 볼 수 있는지 서로 접목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을 씀에 있어서 초기 발상이 되었던 것은 각골문 발현지인 안양에 제가 중국에 가게 됨으로써 직천무가 제정한 문자 자용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견학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직천무가 중국의 유일한 여왕제임과 동시에 또 중국에서 그 여왕제로 군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또 이것을 진시황 때 문자, 한자를 통일했던 소전체가 나왔던 것처럼 중국의 유일한 여왕제인 직천무가 어떻게 이 한자, 문자 자영을 가지고 그 당시에 집권을 하려고 했는지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각골 문자 또한 저의 전공이기에 각골 문자의 상용성을 가지고도 제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각골문 같은 경우는 당대의 귀족 상류 계층이 예를 들어 오늘 비가 올까요? 뭐 아들을 낳을까요? 이런 점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였던 것에 또 기인해서 직천무가 제정한 문자 자영도 대중의 보편성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시성과 공시성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많은 언어 또 문자들이 있는데요. 시대적인 변천과 흐름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을 해왔고 또 어떤 자들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한자 역시 이체자가 발생이 된 거 보면은 지금 현재 사용되지 않지만 이체자로서 어떤 또 역할을 했는지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시간이 된다면 또 고찰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제가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상을 반영하고 또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언어와 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국어뿐만 아니라 또 제 전공인 중국어에 있어서 어떤 또 시대적인 변화 흐름에 따라서 어떤 문자는 소실이 되고 또 어떤 문자는 살아남게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기호학적인 관점에서 중국 문자를 바라보는 것은 이 중국 문자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 있어서도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이 연구가 또 많이 부족하지만 이 논문이 여러분들의
또 연구에 특히 이제 언어나 문자를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학술대회를 통해서 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지 못하고 화면상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 또 인사를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여러분들과 얼굴을 보고 또 논의도 또 이 논문에 대한 또 피드백도 받고 또 함께 토론해 볼 수 있는 장이 하루빨리 열릴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학술대회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관계자 여러분과 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의 발표는 여기에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